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잠시 후 오전 7시 30분부터 두 번째 회의를 열고 5.18 망언의 장본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는 3명 모두를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현행법에 어긋나는지 그리고 당에 피해를 끼쳤는지를 놓고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돼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어떤 식으로든 징계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가장 실질적인 징계 조치는 당원권 정지입니다. 세 사람의 징계 수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 판빈민 베트남 외교부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견해 일치를 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합의된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에 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 장관이 평양에 머무는 오늘까지 조율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23개 나라를 돈 세탁, 테러 자금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명단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영국 메이 총리가 3월 말로 예정돼 있는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내에 브렉시트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 비준 동의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 개정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와 유공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한국당 차원의 자체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잠시 후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강남 모처에서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어제 첫 회의에서는 문제 의원 3명을 모두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그 수위가 정해지면 최종적으로 의결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비대위 회의도 윤리위 회의에 이어서 열릴 예정입니다. 당대표 후보 자격을 오늘 결과에 따라서 잃을 수도 있는 김진태 의원은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14일 목요일 아침엔 정종문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아침부터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 최고의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던 비상대책위원회의 말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치열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공지됐던 회의 장소를 옮겨가며 취재진과 시위 세력을 따돌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윤리위원은 JTBC와 통화에서 일부 윤리위원이 제명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경론 끝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징계는 경고부터 제명까지 총 4단계로 구분됩니다. 현재 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가장 실질적인 징계 조치는 당원권 정지입니다. 최대 3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박탈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징계 조치로는 탈당 권유와 제명이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징계 대상인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했는데 당의 결정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 후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오전 7시 30분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오전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던 바로 그 시각 망언 파문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와서 김진태 지키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윤리 최소 당정 취소로 김진태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 당사로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난 국민의 저항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허위 주장도 내뱉었습니다. 북한 특수군 오열이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당 윤리위 회의 장소를 찾기 어려워지자 국회로도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바닥에 드러눕고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이놈들 한다 죽여라. 지키는데. 이들은 그제부터 김병준 위원장과 김용정 윤리위원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며 문자와 전화로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간밤에 한 1,500통 정도 문자를 받고 전화는 한 1, 2초에 한 번씩 오고 해서.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5.18 파문을 뒤로하고 청와대 분수대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예, 모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라 죄송합니다. 당에다가 물어보시죠. 지난 대선은 무효입니다. 문재인, 김정숙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 의원은 어제 오후엔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문제의 5.18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직접 망언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는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당대표 선출 규정을 근거로 당선인이 공고될 때까지 윤리위 회부와 징계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 당국이 종전선언을 뛰어넘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화협정 다자협의체, 평화협정위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다자 중심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 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실무협상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협의체 구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가는 플랫폼을 만드는 안이 합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협정위원회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방미 중인 여야 국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2차 회담 이후에도 북미 간의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엔 남북미의 북핵 실무협상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김혁철 특별대표, 비건 특별대표가 포함될 걸로 전해집니다. 향후에는 중국 측 인사도 위원회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북한과 베트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빈 방문의 시점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 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오늘까지 평양에 머물면서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 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어제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베트남 방문 일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애초 민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뒤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민 장관은 오늘까지 평양에 머물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국빈 방문에 대비해 경비와 의전 등을 사전 조율할 예정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유럽연합이 돈 세탁 또 테러 자금 지원국들을 지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과 이란을 포함해서 23개 나라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 명단에 오른 국가의 고객이나 기관과 거래를 할 때는 의심스러운 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최종적인 명단은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EU 집행부의 발표는 현지 시간 13일 이뤄졌습니다.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된 나라 23곳을 잠정적으로 지정해 발표한 겁니다. 북한과 이란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미국령 사모아, 괌,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리랑카, 시리아, 예멘 등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EU는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단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EU의 돈 세탁 방지 지침이 적용되는 은행과 금융기관은 이들 명단에 오른 국가의 고객이나 기관과 거래할 때 강화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The EU financial
system must not serve as a vehicle for money laundering and must not serve as an instrument for financing crime, including terrorism. EU는 한 달 안에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통보해 명단을 확정한 뒤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관보에 실린 뒤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문에 가서명을 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이 더 올라가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인상 압박 예고가 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1년짜리라서 내년 이후부터 적용될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이번 상반기 중에 시작이 되는데 험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며 더 올라야 한다, 몇 년 동안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미가 올해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이틀 만입니다. 맞지 않는 수치를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면서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5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5,600억입니다.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금액은 1조 3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87억 원 많습니다. 미국이 처음 요구한 금액을 인상분으로 착각했거나 추가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합의한 액수는 분명 1조 389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내년 방위비 인상을 기정사실로 못 박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쪽이 합의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올해분에 대한 국회 비준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오는 3월 29일로 예정이 돼 있는 브렉시트가 결국 연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영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메이 총리가 이를 일축하면서 계획대로 영국이 EU를 떠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관련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메이 총리는 현지 시간 13일 영국 의회에 브렉시트 표결을 일부러 연기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 29일 예정대로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We triggered Article 50. In fact, this House voted to trigger Article 50. That had a 2-year timeline. That ends on the 29th of March. We want to leave with a deal, and that's what we're working for. 메이 총리는 전날 하원에 출석해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표결을 연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하원의 반대로 표결이 부결된 만큼 추가 협상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오는 26일까지 유럽연합과 최종 합의를 마치는 대로 다음 날 의회 표결을 붙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메이 총리가 기존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표결을 미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아무런 협정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 부장관도 유럽연합 탈퇴를 연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o see a no deal outcome, and that's been very much the message that we've heard from European leaders, and they do recognise the importance of moving at pace. 바클레이 장관은 영국 정부가 조만간 기업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뉴스를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잠시 후 7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는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7명 안팎의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가 이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됩니다. 대전에서 당권 주자들의 첫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립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진중공업의 주식 거래 현재 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4월 1일까지인데요. 지난해 말 결산에서 자산보다 부채가 7,400여억 원이 많아서인데 종속회사인 필리핀 조선소의 경영 악화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기한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 또 가상현실 같은 업종을 정부가 첨단 업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게 공장 입지에 대한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그간 도시 인근에 공장을 세우고 싶어도 첨단 업종이 아니어서 입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던 게 지난달 말일이었고요. 이후 최대 잠복기라는 2주일 동안 추가 발병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동 제한 조치가 오늘 안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백 전 비서관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이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어제 8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클럽 내 성폭행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며 마약 투약 의혹 등 조사할 내용이 아직 남아있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 2대가 추돌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통근버스로 알려졌는데 승객 40여 명 가운데 1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치주의를 표방한 조선이 통치의 근간으로 삼은 책 대명률 직해의 완역본을 한국고전번역원이 펴냈습니다. 역사학자, 법학자, 국어학자가 6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모두 4권의 책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오는 토요일이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0주기고요. 이를 앞두고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김 추기경의 유년 시절을 다룬 영화 제작 발표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제목은 저산 너머, 내년에 개봉이 예정돼 있습니다. 영화 극한 직업의 관객 기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300만 명도 돌파를 했습니다. 한국 코미디 영화 가운데 최고 성적이고 한국 영화 역대 흥행 4위로도 올라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소벤처기업인 또 대기업인들과 간담회에 이어서 경제계 각급 대표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자영업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부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낙태 수술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부가 오늘 내놓습니다. 전국 10,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결과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이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도 아침 추위가 강합니다.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눈비는 오전 중 모두 그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보겠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에 최고 7cm, 경북 동해안에 1에서 3cm가 쌓이겠고요. 그 외 동해안 지역은 5mm 정도의 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계속 비슷한 수준의 추위 이어지다가 주말이 지나 다음 주 화요일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에도 영상권으로 돌아서겠습니다. 미세먼지 상황 많이 좋아졌는데요. 하지만 오전까지 일부 남부지방에서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대기질 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4도, 청주 6도, 대구 8도, 광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평양이 2도, 개성이 5도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눈 소식 있습니다.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96세) 운전자가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SUV 차를 몰다 길 가는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후진을 하다 행인을 친 건데 경찰은 변속기를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고령자 적성 검사를 통과했었다고 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호텔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차장 입구 주변엔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제 저녁 6시 20분쯤 96세 유모 씨가 몰던 차량이 호텔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유 씨는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후진하다 골목을 지나는 행인을 쳤습니다. 차에 치인 30대 여성 이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1차 사고를 낸 뒤 당황해서 차를 빼려다 행인을 쳤다고 말한 걸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유 씨가 지난해 고령 운전자 적성 검사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후진 기어를 바꾸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다시 고령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의 사례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100살 가까운 그는 결국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일단 적성 검사를 강화하거나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교통사고를 내면서 차가 뒤집혔습니다. 필립 공의 나이는 98살입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필립 공은 결국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교통사고가 늘면서 각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65살 이상의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016년부터 전체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5살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적성 검사를 더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스스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일부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줍니다. 국내에서도 부산시와 서울 양천구 등 몇몇 지자체에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시행한 부산에선 면허를 반납한 사람이 5천 명 정도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부산대병원에서 또다시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병원은 전공의들을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교수가 파면됐던 곳인데요. 이번엔 부부 교수가 폭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직원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펼쳐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대병원 임상병리사 A씨는 몇 년째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A씨와 직장 동료들은 부서장인 B 교수의 지속적인 폭언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머리를 그렇게 폼으로 달고 다니냐. 병원에서 주는 월급도 아깝고. 회식 자리에선 B 교수의 남편이 A씨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하 단칸방에서도 못 때리고 나올 정도로 애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왜 나왔냐. A씨는 스트레스에 건강이 나빠졌고 연차를 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병동 간호사들이 B 교수의 폭언을 증언하고 나서면서 직위 해제는 보류됐습니다. A씨 외에도 피해를 본 간호사들이 직접 나서 대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펼쳤습니다. 반면 B 교수는 급박한 병원 업무 특성상 몇 차례 소리친 적은 있었지만 폭언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A씨의 자해도 개인적인 정신질환 탓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일단 A씨를 병가 처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만남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두 정상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분주합니다. 다음 주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특별대표의 추가 실무 협상도 현지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남북미 당국이 종전선언을 뛰어넘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자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평화협정 다자협의체, 평화협정위원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사실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뭐 종전선언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예.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종전선언은 노무현 대통령 때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연기가 되어서 북한은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평화협정 체결을 하려면 협상을 굉장히 오래 해야 되잖아요. 6.25 전쟁을 완전히 종결짓는 그리고 뭐 영토 문제라든지 또 뭐 평화 관리 문제 그리고 중국까지도 가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 협상해야 될 겁니다. 네. 평화협정 체결하려면. 그러니까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전선언이란 걸 이제 우리가 내놨는데 이거를 이제 북한도 올 봄부터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제 종전선언 하자 합의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대북 불신이 굉장히 크잖아요, 미국 내에. 그래서 종전선언을 결국 못했죠.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는 종전선언 해봐야 북한한테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네. 경제적으로는 얻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재 완화 쪽에 오히려 방점을 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제재를 완화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크니까 그러면 종전선언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다시 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종전선언 해주면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동맹 또 유엔 사령부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갔다 오셔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답변을 듣고 이건 아무 상관없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뜻이 맞으면 종전선언을 북미 간에 서명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실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게는 안 보는데 가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제가 볼 때는 북미 간에 하고 그다음에 4자 협정을 위한 이 평화협정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면 뭐 아주 미국이 작년에 6월 12일 날 한 센토사 선언을 아주 정확하게 이행하는 게 되죠. 그거 말고는 이제 연락대표부, 그다음에 제재 완화, 뭐 제재 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미국에서 낸시 펠로시도 만나고 비건도 만났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는 북한은 아무래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먼저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번 협상에서 스몰딜이냐 빅딜이 되느냐의 여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당장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남북 경협을 풀어주는 문제를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우리 대표단이 다 받았다며 정동영 대표나 다 가셨잖아요. 이해찬 대표도 가셨고. 예. 그러니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종전선언 이후에 바로 평화협정 체제를 위한 다자협의체도 구성이 될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종전선언을 안 할 수도 있죠. 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사실 그냥 선언이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하면은 북미 간에 정상 간에 그냥 6.25 전쟁은 끝났다라고 이제 그 한 페이지 A4 용지 한 표에 이제 서명한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우리 정부도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의 입구다, 초입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실하게 그 입구는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길을 달리게 된다 이런 의미로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거의 이제 오늘 협상 시작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진전이 있으면 바로 하노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4자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려고도 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개진됐었는데 미중 간의 무역 이 협상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 오늘 내일 굉장한 진전이 있다 그러면 다시 4자 종전선언 얘기가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진전이 없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그 무역 협상만으로 이제 3월 달에 만나야 되니까 요거를 위해서 다시 만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북미 간에 서명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이 100% 이렇게 우리 정부는 아무래도 같이 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서명하시길 바랄 텐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평화협정 다자협의체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다.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한다면 4자 종전선언 가능성도 있지만 이 다자협의체에도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중국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평화협정은 미국도 종전선언은 중국을 빼놓고 하려고 그랬지만
평화협정에는 중국이 가담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센토사에서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뭐 다 사자가 모이기가 사실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까지 끼면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 같은 걸 요구하니까 오히려 복잡해지니까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가 하고 그 대신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나 서명에는 반드시 중국을 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종전선언을 하는 거는 아마 북미 간에 할 가능성이 크고요. 평화협정위원회를 만들면 중국도 전 들어갈 것으로 전 생각합니다. 네, 베트남 팜 빈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지금 평양에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평양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과 베트남 간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빈 방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의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2번이나 이제 호지민 주석 만나러 이제 2번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국내 정치적으로 김일성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베트남 하노이 또 여기는 또 북한에게 있어서는 대미 항전 그 숭고한 성지라고 볼 수도 있죠. 미국한테 이긴 공산 정권의 수도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거기 가서 국빈 방문을 지금 할 것 같은데요. 본래 애초에는 27, 8일 날 북미 정상회담 하니까 25, 6일 먼저 가서 그 북한하고 베트남 국빈 정상회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 김정은이 중국이 아니고 싱가포르 아닌 제3국에서 찬란하게 국제 무대에 대비해서 그 기세로 트럼프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베트남 공산당 주석이 이웃 나라를 방문할 예정이 있나 봐요. 그건 이제 그 일정이 조정이 되면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25, 26일 날 갈 테고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하고 3월 1일 우리 뭐 3.1절 기념식 할 때 그때 아마 베트남 국빈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외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리수용이나 리용호와 만나서 지금 뭐 날짜나 뭐 의전도 있고 또 호텔 뭐 또 경비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게 된다면 개혁 개방의 현장도 보지 않겠습니까? 도이모의 현장을 보게 될 텐데 2차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베트남 국빈 방문도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개혁 개방에 나설 의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그런 의지가 다분하죠. 짐 로저스도 또 초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이나 뭐 인프라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전기나 인프라 깔아줄 민간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체면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최소한 가능하면 이제 체면만 살려주는 정도로 해주고 그 대신에 제재를 해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완화도 어렵고 남북 경협에 대한 면제를 받고 이번에 이제 제일 관심사는 그게 될 것 같아요. 남북 경협을 과연 면제를 받아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될 것이냐. 거기다가 미국의 투자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카길도 갔다 왔다는 그 세계적인 농작물, 그 농산물 그 다국적 회사죠. 거기도 평양을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짐 로저스는 세계적인 투자의 규제잖아요. 이 사람이 간다고 하는 거는 이런 게 김정은 위원장은 외자, 특히 미국의 자본을 들여오면 제재라는 게 뭐겠습니까? 미국의 자본이 돈이 들어오는데 제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건너뛰어서 그냥 속전속결로 가려고 하는 게 김정은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김혁철 북한의 특별대표가 현지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합의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27일과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 민간단체 대표 400여 명이 금강산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측에서만 250여 명이 올라갔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있는 금강산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군사분 계선을 넘어 이곳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들어 이뤄진 첫 남북 민간 교류인 새해맞이 연대 모임이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열렸습니다. 우리 측 250여 명과 북측 100여 명 대표들은 금강산 곳곳을 돌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관광이 재개되리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동이 타오르고 있는 해금강의 모습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우리 측 인원이 이곳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남북 대표들은 새해에 더 적극적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니라 하나된 민족을 보았습니다. 올해를 북남관계 발전과 조통 위협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보름 남짓 남은 3.1절 남북 공동행사와 관련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일본에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의 유해를 남북이 함께 봉안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월 27일 일본에서 유고를 인수하여 3월 1일 서울에서 추모제를 올린 후 제주도에 유고를 안치하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공단 재개도 곧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노이 현지에 가서 좀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 JTBC 박현주입니다. 대진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나와서 한동안 여파가 컸고 내가 자는 침대는 괜찮을지 불안감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침대 브랜드인 실리 침대 제품에서도 라돈이 나왔다고 해서 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일부 모델들에 대해서 회사 측이 리콜을 시작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이 회사 다른 모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미국 침대 브랜드인 실리 침대 매장입니다. 침대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자 라돈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실리가 미국에서는 국내 연구에 문제가 있거든요.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설정을 관리해가지고.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리 침대의 마제스티 디럭스 매트리스를 검사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매트리스를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한 해에 4mSv, 기준치의 4배에 이르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원안위는 이 매트리스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라돈을 내뿜는 모나자이트가 매트리스에 들어간 걸로 추정된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입니다. 원안위는 같은 모델 제품 60여 개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팔리는 다른 모델도 조사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으면 수거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실리코리아는 해당 제품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국내 제조사가 위탁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이후에는 자체 공장을 설립해 제품이 안전한지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해외에서는 안전 문제가 있어서 리콜이 됐는데 국내로 들어와서 팔린 물품들, 리콜 전에 수입한 재고를 업체에서 그냥 팔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과 관련한 물품들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하니까 의심이 가는 분들은 소비자 포털에 올라와 있는 해당 제품들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스웨덴 장난감 업체 브리오의 나무 딸랑이, 일본 유아용품 업체 피존의 유모차. 우리나라 제품에 비해 비싸고 파는 곳도 많지 않지만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라도 찾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외에선 안전 문제 때문에 이미 리콜 조치가 된 제품이었습니다. 리콜 전 수입한 재고를 업체에서 그냥 팔았던 겁니다. 소비자들은 황당해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고요. 근데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구매를 하게 되니까. 수입됐던 게 다시 다 반환됐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유통된 해외 리콜 제품은 지난해만 132개입니다. 1년 만에 24.5%가 늘었습니다. 안전이 중요한 제품들이 대부분이란 것도 문제입니다. 해외 리콜되고도 국내에 유통된 제품은 유아용품이 28.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중 절반이 물건을 삼킬 위험 때문에 리콜된 경우입니다. 해외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이나 열린 소비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수험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스카이 에듀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210만 건이 유출이 됐습니다. 경찰이 바로 4살 착수해서 2차 피해 상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스카이에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지난해 10월 12일까지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아이디는 물론이고 이름과 전화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갔습니다. 회원들은 불안해합니다. 내가 어디 살고 이름이 뭐고 주로 쓰는 아이디가 뭔지 그거를 누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업체 측 대응도 불만입니다. 사과문을
난 이렇게 띄워놓고 그리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 안 받는 경우도 되게 많고. 스카이에듀는 인터넷 강의, 이른바 인강 분야 상위권 업체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210만 건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수험생들이 이용하는데 고등학교 때 가입하고 지금은 이용 안 하는 회원들의 정보까지 빠져나갔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트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스카이에듀 측이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했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케이블 업계 1위인 CJ헬로를 LG U+에 넘기는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인수전 뒤편에 서서 울 수밖에 없는 중소협력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간 각종 갑질을 견뎌왔는데 결국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한때 직원 17명이 일했던 사무실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8년간 CJ헬로의 협력업체로 일했지만 수억 원의 빚만 진 채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3월 이 업체는 CJ헬로와 아파트 단지에 방송 설비를 들여놓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10명을 더 뽑았고 큰돈이 드는 면허도 땄습니다. 하지만 2달 뒤 CJ헬로 측이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깬 건 CJ헬로 매각설이 나오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 후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졌고 매출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CJ헬로 영업을 하는 직원을 협력사가 대신 뽑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협력업체한테 홈닥터를 몇 명까지 충원해라. 올해는 뭐뭐 할 거니까 모집을 해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줘요. CJ는 이 인력을 그냥 공짜로 계속 이용을 하는 거죠. 업체는 최근 CJ헬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CJ헬로가 발전을 해야 저희도 발전을 할 수 있고 진짜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 쪽에 배려나 상생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는 팔 거니까 너네 나가라. 견딜 수가 없었고요. 이에 대해 CJ헬로는 위법이 없었고 앞으로 공식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나라만 믿고 일했는데 명절에 직원들 차비도 못 줬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당시 선수들의 장비와 식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해 컨테이너 3,700개가 동원됐죠. 그런데 컨테이너를 공급한 업체들이 대금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공터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 때 쓰인 것으로 한 개를 한 달 빌리는데 15만 원을 받습니다. 이 업체는 300여 개의 컨테이너를 석 달 동안 빌려줬고 1억 5,5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원청업체인 A사가 지급한 돈은 최초 계약금 3,800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하고 내일 증명도 4차례나 보냈죠. 컨테이너도 제작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뭐 손실 났다고 줄 금액이 없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합판 자재 등을 납품했던 업체도 2,3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원천에 돈이 안 나온다고 기다려주세요 하다가 이렇게 계속 밀려왔죠. 우리 직원들 그 월급 안 줘갖고 일 안 하고 제가 차에 들어놓았어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업체는 130여 곳입니다. 금액은 23억 원에 달합니다. 평창 올림픽 우리 뭐 대한민국에도 하는 올림픽 하니까 뭐 그 돈 때문에 거냐. 명절이라고 뭐 차비도 못 주고. 일부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원래 받을 돈의 30%나 50%만 받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빨리 이제 해결을 해서 끝마무리도 좀 하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거지로 이제 했던 부분이죠. 또 다른 업체들은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야 대금 전액을 받았고 이후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피해 업체들은 A사가 중간에 이상한 하청업체를 내세워 계약을 한 뒤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하청업체 주소지를 직접 찾았는데 가정집이거나 텅 빈 창고였습니다. A사는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도 컨테이너 공급 사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A사는 원래 행사용 텐트를 전문으로 설치한 곳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컨테이너 공급 사업을 따낸 뒤 하청업체 2곳에 일을 맡겼습니다. B사가 1차 하청, C사가 2차 하청업체로 컨테이너 업체들과의 계약은 주로 C사가 담당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하청업체 2곳의 사업장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한 곳은
경기 동두천시의 일반 가정집이었고 건설에서 중에 일한다는 데 맨날 부서 나타면 다시 했다 부서 났다 맨날 그런다 그래. 다른 주소지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비어있는 창고였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A사가 이 같은 하청업체를 방패 삼아 대금 지급을 미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관리감독을 다 하는 입장인데 자금 지불이나 이런 거 한찌기만 뭐 제2하청업체라든가 이런 저기를 내세워가지고 한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A사에 하청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난해 7월 대금 지급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파악했습니다. 원청업체가 사업을 따낸 뒤 하청을 주려면 조직위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A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들을 지금 현재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A사는 올해 열리는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대회에서 28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 공급 등 관련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A사 측은 2차 하청업체가 화재 사고 등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대신 돈을 갚는 중이라며 현재는 미납의 거의 전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서울 동대문의 재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5억 원 넘게 차익을 챙긴 공인중개사가 붙잡혔습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에 현직 경찰관과 방송에 출연하는 부동산 전문가도 가세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의 재개발 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방송에 나온 부동산 전문가의 말에 솔깃한 겁니다. 오늘 이 물건을 투자를 해주시면 향후 분양을 받을 때 26평 아파트 입주권을 A씨는 이 출연자로부터 공인중개사 최모 씨를 소개받아 계약했습니다. 중개사 최 씨는 매매가를 속여 A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겐 2억 1천만 원만 줬습니다. 중간에서 4천만 원을 가로챈 겁니다. 중간에서 서로 얼굴도 볼 수 없게 하고 전화번호도 계약서에 안 나오게 하고. 최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5년 동안 모두 14번에 걸쳐 5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을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8월 범행을 눈치챈 재개발 조합장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인중개사 최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로부터 소개료 4,500만 원을 받은 부동산 전문가 윤 씨와 현직 경찰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구한말 쓰러져가던 조선의 운명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초창기의 외교관 이상재 선생의 편지와 외교문서들이 130여 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이 벽돌 건물은 130여 년 전 개관한 워싱턴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입니다. 박정양 초대 주미 정권공사와 이상재 서기관 등 초창기 외교관들은 미국 속 작은 조선을 만들고 자주 외교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말은 안 통하고 물가는 비쌌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편지엔 연봉 1,000원으로는 태반이 부족해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빈약해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다부진 다짐도 적었습니다. 외교 문서엔 우리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도 남아 있습니다. 경인선 철도 부설 계약을 앞두고 미국과 협상한 내용, 그리고 당시 미국 동향을 파악해 미국 풍속은 백성을 주권으로 삼는다는 글도 남겼습니다. 이상재 선생의 5대손 이상구 씨는 조상에게 물려받아 간직해온 자료를 문화재청에 기증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상재 선생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 생을 마쳤습니다. 어째 조선 청년이다해서 희망이 크다고 하는 거니 조선 청년은 도덕상 지식이 있는 청년이다. JTBC 권근영입니다. 세계에서 밀매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멸종위기 동물이 바로 천산갑인데요. 30톤가량의 천산갑 밀매가 말레이시아에서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오한희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속 상자에서 냉동 상태의 동물 사체가 나옵니다. 비늘이 벗겨진 천산갑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적발한 천산갑 냉동 사체는 27.9톤, 암시장에서 우리 돈 약 23억 원에 팔리는 규모입니다. 살아있는 천산갑 61마리와 천산갑 비늘도 함께 압수됐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천산갑 고기는 고급 식재료로 비늘은 약재, 치료제 등으로 인기입니다. 중국에서는 기업 간부 등이 천산갑 요리를 소셜미디어에 자랑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흔한 동물이었던 천상갑 8종류가 모두 멸종 위기에 처한 이유입니다. 특히 아시아 천상갑은 더 심각합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은 천상갑의 개체수가 20년 사이 20%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급기야 100여 개 국가가 2016년 천상갑 거래 금지안에 동의했습니다. 천상갑의 구조와 보호를 내세운 단체가 많이 등장했지만 남획과 불법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KTX 강릉선이 연장이 되면서 철도로 생긴 삼각형 안에 갇히게 된 한 마을이 있습니다. 집 앞은 공사장이 됐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관련 현장을 찾아가는 뉴스 미션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강원도 강릉역입니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지어진 곳인데요. 그런데 이 강릉선 때문에 한 시골 마을이 각종 사고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 미션이 알아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동네는 또 철길이 또 놓이면서 V자가 됐고요. 갑자기 없던 길을 강릉까지 끌고 들어갔고 다시 거기서 또 영동선하고 연결해서 동네를 삼각형 만든다는 것. 마을 한가운데서 철도를 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 연말까지 강릉선과 영동선을 새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 끝에 보이는 건널목이 강릉역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영동선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다리 위에는 KTX 강릉선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쪽으로 와보시죠. 반대쪽에도 강릉선과 영동선을 잇는 또 다른 철도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철도가 완성되고 나면은 제가 서 있는 이 마을은 철도 삼각형 안에 고립되게 됩니다. 당장 주민들은 집 앞이 공사장으로 변했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심장이 떨어질 정도로 아주 콩 할 때는 말도 못해. 너무 심하네. 문제는 말도 못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외부와의 단절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마을 회관 바로 옆에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철도가 완공되면 이렇게 마을 한가운데로 기차가 지나다니게 됩니다. 마을이 완전히 반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앞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마을이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사가 가능했던 걸까? 공사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주민 협의가 모두 끝나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전체 마을 지역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토지를 수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시작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그래놓고 지금 벌써 몇 년 안 됐지만 동네에서 떠나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4,700여억 원이 들어가는 큰 공사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선 낙제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협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이미 시작된 공사를 늦출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직접 이제 강릉을 안 거치고 동해로 갈 수 있는 선망이 구축됐다는 것이 국가사업이든 공사는 빨리 그 기간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철도가 놓이면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고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최규진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과의 이번 무역 협상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고위급 협상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두 나라 정상 간의 만남이기도 하죠.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에 열린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샌스키 미 농무부 부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한 컨퍼런스에서 미중 정상이 다음 달, 그러니까 3월 언젠가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면서도 그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매우 존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부터 있을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무역전쟁 휴전 연장과 또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고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브라질에 가기 전에 황열병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입니다. WHO는 브라질 27개 주 가운데 21곳을 황열병 발병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실상 전국이 발병 위험 지역인 셈입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유행하는 황열병은 모기가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속하게 치료받지 못하면 중증 환자의 20에서 50%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트넘 손흥민 선수 경기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골을 또 넣어서 팀이 대승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경기가 끝났는데요. 손흥민이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홈 경기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후반 2분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38분과 41분에 추가골이 이어지면서 3대0 대승을 거뒀고 또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를 포함해서 최근 4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는데요. 특히 노란색 유니폼의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통산 11경기에 출전해서 9골을 터뜨렸습니다. 노란색만 만나면 강해지는 꿀벌 킬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남부 미세먼지, 동해안 눈, 그리고 내일 중부 눈인데요. 어제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많이 해소됐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오전까지 농도가 높다가 보통 수준 회복하겠고요. 또 눈발이 강하게 이어지던 동해안은 지금은 약해지면서 오전까지 최고 3cm 정도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눈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 등 곳곳에 1c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간만에 눈 소식입니다. 눈 진짜 많이 내린다. 창밖으로 눈과 비가 섞여서 오고 있다고 전해주셨고 드디어 눈이 온다며 환호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눈비가 내리면서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일시 해제됐는데요. 내일은 양이 많지 않아서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기는 계속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어제 자유한국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5.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새 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강력하게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00%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찾았습니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민의 전당에서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고 5.18을 능멸하고 용서받지 못할 짓이 버젓이 지금 정말 환멸을 느끼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새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와 제명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른바 5.18 왜곡처벌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요구사항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의결을 해야 되고 또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지금 출타 중인 관계로 아직 민주당은 한국당을 규탄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5.18 왜곡처벌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망언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법을 통해서 막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5.18 유가족 등과 함께 대책특위를 열었습니다. 아직 밝히지 못한 진실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에게 발포를 했는데 발포 명령자를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한국당이 위원 재추천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5.18 망언 파문에 대응하는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5.18 유공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계속해서 모호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한국당의 우경화를 막겠다며 당대표 선거에 뛰어든 오세훈 후보가 5.18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유공자 아닌 분이 뛰어들어간 부분이 있다. 분명히 하자라는 문제 제기는 망언 소동 속에서 묻혀 지나가고 있는 듯해요. 문제의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행위는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가짜 유공자를 검증하자는 주장은 되풀이한 겁니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건 이미 법원의 판단을 거쳐 불가능한 일로 결론이 났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줄곧 애매모호한 메시지만 내놓습니다. 논란에서 일단 비켜나 있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런 모든
그 갈등들이 조속히 잘 정리가 되고 또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징계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또 윤리위원회에서 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언행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전 7시 30분에 시작된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징계가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7시 30분부터 2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뭐 장소도 극비리에 진행되고 결정되는 모양입니다. 자, 어제는 3명 모두를 제명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뭐 합의를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탈당 권유가 있고 제명이 있잖아요. 이제 당원권 정지가 제일 낮은 수위고 물론 경고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경고로 그친다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지금 이 새 의원의 문제, 이 문제는 벌써 며칠 지났죠. 오래됐습니다만 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사실 한국당 저변에 많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발언들이 벌써 2010년대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극우 사이트를 중심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얘기한 뭐 새삼 얘기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이정명 의원이 민주화운동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라든지 그리고 김순례 의원이 유공자 집단을 이상한 괴물 집단으로 얘기하는 거 그 이후에 약간 말을 좀 누그러뜨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출당 조치를 해야죠. 출당 조치를 해야 되는 출당 권유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아마 사실 이 정도 발언들이라면요. 헌법 가치라든지 민주주의 존중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당의 당원에도 당규나 강령에도 말이죠.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존중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강령도 위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당의 강령을 위배했으면 출당시키는 게 맞죠. 제명시키는 게 맞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까지 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한국당 내에 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최소한도 당원권 정지 내지는 출당 권유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나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명진 비대위원장이 어저께인가요? 사과를 하긴 했죠. 사과했습니다만 이 발언이 나온 게 8일이었거든요. 8일이었는데 그때 김명진 나흘 만에 사과를 했어요. 나흘 만에 사과를 했고 뒷북 사과를 했고 사과의 내용도 뭐 아주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요. 그 전에 이런 그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당내 소수 의견이다. 다양성의 일환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 얘기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역사적인 사실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발언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까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수의 본류라든지 한국당 저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어떤 광주 시민들의 어떤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군이 진압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저기 지금 이정명 의원의 얘기처럼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까지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어쨌든 이 군이 개입, 군의 어떤 정당한 개입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이런 이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 당의 지도부가. 그래서 지금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이제 당의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는 보는 관점이 이게 우리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희생이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자,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뭐 공동 주최를 그 문제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기는 했었지만 뭐 본인이 참석해서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또 징계도 유예돼야 된다. 당 윤리위에 현재 회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권 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의 얘기는 전당대회에 당선인이 공고될 때까지는 어떤 그 이런 여러 가지 그 징계위의 회부나 이런 것들이 유예된다라는 주장인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회부가 이 지금 김진태 의원의 출마 선언보다 앞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이거든요. 생각인데
전 김진태 의원의 이 얘기도 그래요. 자신이 직접 거기에 나가서 발언한 건 아닙니다만 그 화상으로 한 게 있잖아요. 영상으로 한 게.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파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우파 좌파의 문제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런 얘기는 안 했다 하더라도요. 김진태 의원의 인식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정명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 이런 분들의 인식과 그 인식의 연장에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지 않고서야 5.18 유공자를 이제 와서 가려야 된다라든지 발언자의 생각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향후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예요. 그 발언 자체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금 무슨 뭐 폭동이다 그리고 유공자 집단이 괴물 집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이게 주관적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저는 그래서 김진태 의원의 그런 생각들은 역시 같은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네, 김순례 의원 유공자 괴물 집단을 만들었다 이런 정말 막말을 내뱉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 뭐 비판이 일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사과드린다 뭐 이런 식의 발언으로 또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뭐 국회 내부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태극기 부대 응원에 힘이 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건 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뭐 정치적인 우좌의 문제도 아니고 말이죠.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한국당 내부도 물론이고요. 보수단체에서도 이 발언에 대한 비판 굉장히 거세내고 있거든요. 거세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윤리가 잘 안 된 거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지칭되는 세력들, 윤리 제소 취소해라 뭐 이렇게 이제 뭐 막말로 얘기해서 난리를 떠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완전 왜곡된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당이 왜 당당하게 대처 못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가능한 얘기인지,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에 어떤 그 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냐. 저는 국회의원 자격 자체가 가당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당권 경쟁에 나선 황교안 전 총리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고 오세훈 전 시장 역시 5.18 유공자를 검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현재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보수 본류의 인식이 그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나 황교안 전 총리 다 법률가들이에요. 그리고 이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는 게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고 법에 의해서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고엽자 그 희생자들도 다 공개합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발언하는 거는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했기 때문에 그 강경 보수, 극우 세력들의 보수로 가정한 그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받으려 하는 건 모르겠으나 이분들은 자기를 위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모르고 얘기했다면 무능하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서도 얘기했다면은 이건 전당대회 출마할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도 그렇습니다. 전 총리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무슨 발언에 신중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 발언의 그 위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한국당이 이런 분들 중에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당대표로 어떻게 보수를 대표한다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 그리고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그렇습니다. 시작이 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어떤 식으로든 뭐 징계 문제를 매듭을 지은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당원권 정지 수준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 그리고 5.18 관련 단체 회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제가 아까 국회의원 자격 자체가 가당치 않다라는 말씀, 제 개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출당 권유도 아닌 당원권 정지. 당원권 정지라는 거는 선거권과 비선거권 당내 선거에 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발언인데 그런데 결국 당원권 정지에 그친다? 이거는 일반 국민 일반의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물론 극우 강경 태극기 부대에는 부합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오히려 큰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 만약에 당원권 정지에 그친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즘 적지 않게 속이 타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매일 사우나에 간다는데 왜 증인으로 못 불러오느냐. 그리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유명인 빈소에도 가는데 법원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처럼 증인으로 서지 않는 김백준 씨나 이학수 씨를 법정에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재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 나와야 할 증인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법정에 섰고 7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있습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과정에 개입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도 포함됐습니다.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알리기 위해 이들 집으로 보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고의로 소환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불러달라는 의견서도 냈습니다. 앞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이들을 법정에 강제로 데려와 반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특히 의견서를 통해 김백준 전 비서관이 매일 같은 운동시설에서 사우나를 하는 걸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달 한솔그룹 오너 일가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법원에서 소환을 위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지 통신 내역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얼마 전 필리핀에 쓰레기를 몰래 수출했다가 나라 망신을 당했었는데요. 전 세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1위인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쓰레기 배출을 제로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심지우 뉴욕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온라인 쇼핑으로 배송되는 박스는 1,650억 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박스 안에는 공기백과 포장 종이 등이 들어있어 양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뉴저지주의 한 재활용회사 테라사이클은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송업체 UPS에 자체 재활용 박스와 용기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한 용기들을 배송 박스에 담으면 제품 회사로 보내져 다시 채워집니다. 세제와 샴푸, 시리얼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함께합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마트입니다. 먹을 만큼만 종이 봉투에 담습니다. 오일도 직접 필요한 만큼 따르고 무게를 잽니다. 얼핏 보면 일반 마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장 용기들은 모두 고객이 직접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신선한 채소부터 적은 양의 조미료까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용기와 포장 봉투에 필요한 만큼만 담아갑니다. 프리사이클링을 실천하는 마트가 미국 전역에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nvironmental problems coming out of food industry in general, where stores produce so much trash that I think there is lots of improvement that needs to be done.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 해답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호입니다. 케냐의 한 야생동물 관광지에 경비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모두가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케냐 서부의 한 국립공원에서 경비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사파리를 여행하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고로 조종사 1명과 외국인 승객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숨진 외국인의 국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페루 남부에서는 사람들을 태운 미니버스가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 앞으로 마주오던 트럭이 갑자기 달려든 건데요. 버스 운전자를 포함해 9명이 숨졌고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도령인 카슈미르의 한 고등학교에선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업 중인 교실에서 갑자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적어도 12명의 학생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이 테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설 속 동물처럼 여겨지던 흑표범이 아프리카에서 100여 년 만에 포착됐습니다. 정글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신비로운 흑표범의 모습이 영국 야생동물 사진작가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흑표범을 찾아 고군분투한 끝에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는데요. 흑색증으로 인해 온 몸이 검은 모습이 마치 신화 속 동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표범이 포착된 건 1909년 이후 110년 만인데요. 전문가들은 흑표범의 서식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스키를 타는가 싶더니 절벽을 지나 허공으로 떠오릅니다. 높은 곳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스포츠인 베이스 점핑인데요. 한 산악인이 영국 스코틀랜드의 거친 산악지대에서 스키 베이스 점핑을 시도했습니다. 아찔한 순간도 잠시 살포시 눈을 덮고 있는 산맥 사이를 바람을 타고 유유히 누비는데요. 이 산악인은 알프스의 6개 북벽에서도 베이스 점핑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사법농단의 백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인사비밀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오면 법원행정처가 이걸 가지고 문제 법관들을 정리한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 법원장들은 새해가 되면 봉투를 하나씩 들고 대법원에 모였습니다. 겉면에 적힌 인비는 인사 비밀을 줄임말이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든 자료를 토대로 법원 행정처는 이른바 문제법관의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엔 이런 내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한 게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 내린 지시라고 파악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분류된 이들 중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토론회에서 대본을 읽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판사도 포함됐습니다. 다른 판사는 대학 시절 학생회장을 했다며 문제 삼았고 작가로도 활동 중인 판사에 대해선 개인주의적 성향이 지나치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최고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죠. 법 개정 전에 있었던 사고가 이 사고라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고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7살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제목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은 1년에서 4년 6개월인데 상한보다 더 높은 형량입니다. 가해자가 운전 중 애정행각을 벌인 점과 사고 후 복수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않았던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 엄중한 형벌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한 윤창호법에 비해선 상당히 낮은 형량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윤 씨 가족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안 되셔가지고 그렇게 애를 보냈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르노서 조금 면목이 섰을 텐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어제 부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 지금 이를 두고 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지자체 간에 합의가 안 나오면 논의를 총리실로 격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부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스마트시티 혁신 전략을 보고받고 부산 대개조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 지역 경제인들과의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5개 광역자치단체 간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로 격상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시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나치게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신공항 문제는 영남권 지자체들 간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실로 올려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시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산시 의도를 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결론을 내놓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2016년 6월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여당 소속인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1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깜짝 은메달을 선물했던 여자 컬링 팀킴이 6개월 만에 복귀 무대였던 동계체전을 은메달로 마무리했습니다. 질곡의 1년을 지낸 이들은 그때처럼 똑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두성 기자입니다. 임신해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김은정은 몸을 풀 때마다 동료들을 돕기 위해 얼음 위에 섰습니다. 고요 속 긴장으로 시작한 결승전. 새로 주전으로 합류한 김초희의 고함은 매섭게 울렸습니다. 마지막 10엔드에서 내준 한 점 때문에 우승은 놓쳤지만 팀킴은 상대에게 따뜻한 축하를 건넸습니다. 여자팀이 되게 많이 성장을 해왔다는 게 저희 팀에도 좋은 일인 것 같고 어느 팀이 나가든 세계 무대에서 정상급을 유지할 수 있다면 경기 후 인터뷰할 땐 웃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년은 환희와 실망이 교차되면서 지나갔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쓴 기적의 은메달, 컬링 열풍을 이끌어낼 만큼 사랑을 받았지만 3개월 전 오랫동안 참아왔던 컬링 안의 부조리를 털어놨습니다. 지도자 일가의 폭언, 부당한 대우까지 불편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2달 전부터 어렵게 훈련을 시작해 동계체전을 통해 공정한 룰이 지켜지는 경쟁의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컬링의 경쟁력도 확인했습니다. 올 시즌 국가대표팀 춘천시청, 이번 대회 우승팀 경기도청까지 여자 컬링은 절대 강자가 사라졌습니다. 컬링은 오는 7월 국가대표를 새로 선발하는데 태극마크는 단 한 팀에게만 주어집니다. 팀킴은 더 성장해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올해 31회째를 맞은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에서 13명의 축구 유망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988년 시작된 차범근 축구상은 이동국과 박지성, 기성용 등 우리 축구를 대표하는 스타들을 배출해왔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은 시상식에서 기회가 된다면 북한 유망주에게도 힘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이 GS칼텍스를 꺾고 정규리그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흥국생명은 어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에이스 이재영이 24점으로 활약해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허웅의 24득점에 힘입어 KT를 꺾고 단독 6위에 올랐습니다. DB는 어제 열린 프로농구 정규리그 KT와의 홈경기에서 80대 53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는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의 두 아들 간 첫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동생인 KT의 허훈은 5점을 득점했습니다. 종북부 지역에 오늘도 아침 추위가 강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오전 중 모두 개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최고 3cm, 경북 동해안에는 1c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 지역은 5mm 정도의 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계속 비슷한 수준의 추위 이어지다가 주말이 지나 다음 주 화요일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에도 영상권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상황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일부 남부지방에서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대기질 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 7도, 대구 8도, 광주 9도로 예상되고요. 북한도 개성 지역이 5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눈 소식 있고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강남 모처에서 2차 회의를 열고 5.18 망언의 장본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9시부터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돼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의결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징계 수위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가 결정될 경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잃게 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23개 나라를 돈 세탁, 테러 자금 지원국으로 잠정적으로 지정했습니다. EU의 금융 시스템이 돈 세탁이나 범죄 자금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들과의 거래를 할 때는 점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를 놓고 당정청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는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시기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메이 총리는 예정대로 브렉시트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합의안을 지지할 것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승인 투표를 연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축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